하늘, 바람, 별, 그리고 민정. 지구과학이 생각나는 날이에요. 지금 당장 귀찮아하지 말고 과학책을 펴세요. 학생과 민정쌤의 교감. 그 교감 말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원격 수업, 별과 외계 행성계 중에서도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구가 아닌 우주 공간에 사는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를 해야 하고, 두 번째, 단단한 표면이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건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을 이야기합니다. 암석형 행성. 이 암석형 행성의 경우에는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해야 하고 단단한 표면이 있는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지구가 아닌 공간에 사는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주로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 가능 지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건 별 주변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별은 우리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별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태양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 그 부분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겠구나. 우리 그러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 거리의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경우에는 생명 가능 지대가 금성과 화성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거리가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사람, 식물, 동물 같은 생명체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 이 생명 가능 지대는 별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이 두 개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원은 뭐를 나타낸 거냐? 동그라미 원은 태양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세 개의 차이는 태양의 크기가 달라요. 결국 질량이 다르다는 거. 우리 질량이 다른 거 주기율성으로 한번 볼 건데, 일단 H활도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H활도에서 세로축은 광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얘는 절대 등급과 같은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로축은 우리 O, B, A, F, G, K, M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주계열성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주계열성. 이때 왼쪽 위로 갈수록 광도도 커지고 중심 온도, 표면 온도도 높아집니다. 질량은 커지네요. 반지름도 커집니다. 요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나겠죠? 광도가 클수록 질량도 크구나. 결국 온도도 높구나. 엄청 뜨겁구나. 반지름도 크구나. 그러면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1번, 2번, 3번의 차이는 태양의 크기 차이, 태양의 반지름 차이, 결국 위로 갈수록 태양의 반지름이 커집니다. 질량도 커지네요. 온도도 높고 광도도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태양이 요 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생명 가능 지대를.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태양이 요 정도 크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지구, 여기 위치에 살고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까지의 거리, 여기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 이 정도 거리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빗금친 부분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겠죠? 여기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거리가 태양으로 조금 더 가까워져. 그러면 태양은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뜨거우니까 고체와 기체 중에서도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여기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생명 가능 지대, 즉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수성과 금성은 이 위치에서는 지금 태양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의 그림은 주계열성인 태양이 더 반지름이 커졌어요. 아까 우리 반지름이 클수록 질량 커지고 온도 높아지고 광도도 커진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의 그림은 반지름이 더 크고 질량도 크고 광도도 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엄청 뜨거운 별이니까, 엄청 뜨거운 태양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치보다도 더 멀리까지 뜨거운 그 기운이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태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화성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넓게 그립니다. 여기가 바로 생명 가능 지대. 그러면 저 그림에서 수성, 금성, 지구의 경우에는 더 뜨거운 태양에 가까이 있는 거니까 수성, 금성, 지구는 기체 상태로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생명 가능 지대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보다 더 거리가 먼 이쪽 부분은 당연히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그림으로 돌아와서 수성과 금성, 여기는 기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지구의 경우가 액체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까지는 뜨거운 기운이 많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마저 볼게요. 세 번째 그림은 반지름이 굉장히 작아요. 반지름이 작으니까 질량도 작겠고 온도도 낮겠고 광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별이 두 번째 그림에 비해서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이 지구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기운이 여기 앞쪽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어. 그걸 우리 그냥 금성까지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금성까지만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가서 여기까지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야. 여기가 바로 생명 가능 지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거리가 가까운 부분은,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운 거리는 뜨거운 기운이 도달을 하니까 여기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고,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멀리 있는 부분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잘 보면은 이 태양의 크기가 다르고, 태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 질량도 다르고 광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생명 가능 지대 그린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이 액체로 존재하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맞는데, 태양의 광도가 더 커지고 질량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고 온도도 더 높아졌어요 라고 할 때에는 생명 가능 지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멀어져요.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 상태보다 굉장히 더 넓어요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때에는
생명 가능 지대가 현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보다 생명 가능 지대가 더 가깝고 태양으로부터 더 가깝고 폭이 더 좁아요. 요 그림을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현재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바로 1AU만큼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중심별의 태양, 그 태양의 광도가 다른 거에 따라서 질량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달라지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이 거리가 달라지는 건 알겠는데 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왜 달라지나요? 이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엄청 큰 불이 이렇게 있을 때랑 엄청 작은 불이 이렇게 있을 때랑 불이 엄청 크게 나면은 멀고 넓은 지역까지 그 따뜻한 기운이 가겠죠? 근데 엄청 작은 모닥불이야. 엄청 작은 모닥불일 때에는 그 따뜻한 기운이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에 좁은 지역만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요 태양일 때에는 온도가 지금 현재와 똑같을 때에는 요 지구까지 거리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따뜻한 기운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기준이 되는 별보다 태양보다 그 태양의 크기가 더 커지고 온도가 더 높아지고 더 밝아진다면 불이 더 커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 더 먼 지역까지 그리고 더 넓은 지역까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넓은 면적으로 생명 가능 지대를 표현을 한 거고 기준이 되는 것보다 그 태양이 더 작아지고 온도도 낮아지고 광도도 더 어두워졌어요. 그땐 작은 모닥불과 같이 비유를 하면 되니까 더 짧은 거리, 더 가까운 거리, 그리고 더 좁은 지역까지 따뜻한 기운이 도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별의 크기에 따라서 중심별의 크기, 태양의 크기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도 달라졌고 폭도 다르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까 이 두 문장 안 읽었죠?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 질량이 달라질수록 온도도 바뀌고 광도도 바뀌니까 이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이 말은 결국 중심별의 밝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말과 같은 건데 중심별의 밝기라고 하는 건 결국 광도 이야기하는 거죠. 질량이 달라질수록 광도가 바뀌어요. 광도도 바뀌고 온도도 바뀝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결국 중심별의 광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광도가 이렇게 밝아질수록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중심별의 반지름이 더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더 넓어지고 더 멀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말이 지금 이건 거죠. 광도가 클수록 멀리 그리고 넓게 위치한다. 광도가 클수록 멀리 넓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같은 말로 밝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분포합니다. 똑같은 말 선생님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여기 한번 적어볼까?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요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봅니다. 여기 밑에 있는 표는 지금 선생님 설명하고 그냥 간단하게 나타낸 거.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스피카라고 하는 별은 태양보다 약 10배 큰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100조짜리 61B는 태양보다 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얘는 온도가 더 높고 아래로 갈수록 더 온도가 낮아요. 광도도 마찬가지겠죠. 위로 갈수록 광도도 더 밝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더 어두운 별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명 가능 지대를 한번 볼게요. 요 태양, 현재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그냥 이렇게 짝대기로만 나타냈어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요 기준이 되는 것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별이래. 질량도 더 크고 온도도 더 높은 별이 있을 때 그 중심별로부터 거리는 더 그 광도가 커지고 질량도 커지고 온도도 더 높아지니까 그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는 태양이 되는 기준이 되는 태양보다 더 생명 가능지대가 멀리 나타나고 폭도 더 넓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기준이 되는 그 중심별이 태양보다 더 질량이 작고 온도도 낮고 한다면 생명 가능지대는 태양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거고 폭은 당연히 좁겠죠. 요 위에서 설명한 거 그냥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주기율성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서 생명 가능지대가 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요게 정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거를 한번 참고 자료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림은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 이론적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태양이 지금 질량이 1이래. 그때 생명 가능지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전후로 해서 요만큼이 생명 가능지대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심별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대, 광도도 훨씬 밝대, 이만큼 되는 질량이 이만큼 되는 별이 중심별이래.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태양보다 별의 질량이 커졌으니까 광도도 더 밝아지고 온도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요 지구에 있는 요 근처보다 더 멀리, 그리고 폭도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가 생명 가능지대가 될 거예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아졌대, 이렇게 0.5가 됐대. 그러면 질량이 더 작아졌으니까 광도도 더 어두워요. 그리고 온도도 더 낮습니다.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는 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폭은 좁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생명 가능지대가 표현이 된 거는 여기 위에, 가운데, 아래가 전부 다 폭이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로축을 보면 단위를 한번 보세요.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약 0.1에서 0.5, 0.4만큼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한 2에서 5만큼, 3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0.4만큼의 차이가 나요. 간격이 지금 달라요. 지금 이 그림만 보고서 서로 폭 정도, 그 벌어진 폭 정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밑에 있는 그 0.1에서 0.5, 0.4만큼 차이 납니다. 2에서 5, 3만큼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잘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크대요. 광도가 크다는 얘기죠. 밝다는 얘기.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요. 그 얘기는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포인트 봅니다. 주계열성인 중심별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지고,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이거 전부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세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구에는 인간과 같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전파망원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외계 행성으로 전파를 쏠 수도 있고, 외계 행성에서 오는 전파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쏘는 전파를, 지적인 그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가 쏘는 전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걔네들도. 또 반대로 외계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면 걔네들도 우리한테 야, 우리 여기 있어 하고 전파를 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선가 오는 전파를 만약에 신호를 받았어.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지? 하면서 분석을 해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파망원경을 이용하는 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두 번째, 우주 탐사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계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탐사선과 탐사 로봇으로 로제타호, 큐리오시티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물하고 유기물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거. 그냥 우리가 알아둘 거는 큐리오시티는 화성에 보내서 물의 흔적을 한번 보고 여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을까? 옛날엔 살았을까? 요거를 연구하는 거. 요게 큐리오시티구나. 큐리오시티는 우주 탐사선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주 망원경으로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 외계 행성을 한번 찾아보고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대기 환경이었나?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케플러 망원경과 테스 망원경. 케플러 망원경은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해요. 테스 망원경도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합니다. 근데 이 테스 망원경이 케플러 망원경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역을 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수업 영상이 바뀌었죠. 우리는 원격 수업 동안 진도를 아주 많이 떼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외롭게 혼자 학교에서 녹화한 수업에 이어서 은하 부분을 마저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나름 쉬엄쉬엄 수업을 했으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은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이어서 공부할 건 은하예요. 은하가 뭐냐면 별, 성간물질 이런 게 모여있는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별이 있는 거겠죠. 여기 선생님이 정리한 학습지를 보면 항성, 성간물질, 암흑물질 등이 중력에 의해 묶여있는 천체들의 집합체이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암흑물질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혹은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은하라고 하는 건 항성, 성간물질, 암흑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있구나. 그러니까 별, 성간물질 이런 게 모여있는 집합체를 말하는 거구나. 수많은 별이 모여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상상도입니다. 이건 우리 은하를 여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기본적으로 성간물질도 많고 성운도 많고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성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중심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심 부분을 관통하는 이런 막대 모양의 구조물도 있고 그리고 막대의 끝에서 이렇게 팔이 뻗어져 나가는 것 같은 부분도 보입니다. 나선의 형태로 뻗어나오는 부분 여기를 우리는 나선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여기 중심부 그리고 이렇게 막대 모양 구조물 이렇게 나선팔 모양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한번 필기를 할까요? 막대 나선 은하. 참고로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나선팔 부분에 있어요. 한 여기 정도의 우리 태양계의 위치가 이렇게 은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나선팔 부분에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본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상상한 모습이고 우리 은하의 모습이 어떨지 옆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옆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입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은하핵이 있고 이 은하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부푼 부분 여기를 우리는 중앙팽대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마치 이렇게 피자판처럼 원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은하원반이라고 불러요. 이 원반을 위에서 내가 바라본다. 그러면 원반상에 아까 봤던 요런 나선팔들이 분포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 원반상의 나선판들이 분포하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공간을 우리는 해일로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은하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은하핵이 있고 이 은하핵을 둘러싸고 있는 부품 부분을 중앙팽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피자판처럼 넓게 분포한 이 부분을 우리는 은하원반이라고 부르고 이 은하원반을 내가 위에서 바라다 봤을 때 나선팔이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하핵, 중앙팽대부, 은하원반 여기를 다 포함한 전체적인 공간을 우리는 해일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앙팽대부, 해일로, 은하원반 이런 데에 대한 특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은하핵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팽대부는 성간물질이 많지 않아요. 이 중앙팽대부는 성간물질이 적다. 성간물질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별이 되는 재료가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새로운 별이 잘 탄생할까요? 탄생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별이 되는 재료가 없다는 얘기는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탄생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 늙은 별이 많아요. 늙은 별이 많다. 그리고 늙은 별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표면 온도가 낮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을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팽대부 부분은 붉은 별이 분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붉은 별이 많다라고 한 게 붉은 별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푸른색을 띠는 별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주로 붉은 별이 분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헤일로도 마찬가지로 중앙팽대부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헤일로랑 중앙팽대부 전부 다 성간물질이 적고 늙은 별이 많고 표면 온도 낮고 붉은 별로 주로 이루어져 있구나.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건 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모여 있는 모습이 구의 형태로 보이는 거구나. 근데 얘네들의 특징도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이 구상성단은 성간물질이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늙은 별이 주로 많고 늙은 별이 많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고 결국 붉은 별이 주가 되는구나. 붉은 별이 굉장히 많구나. 주로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원반상에 나선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여기 은하 원반상에 나선팔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여기 나선팔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간물질이 많아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은하 원반 부분. 여기는 나선팔이 분포하고 있고 여기는 성간물질이 많다. 성간물질이 많다는 건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막 탄생했어. 아직 어린 별이네. 굉장히 젊은 별이네. 그러니까 젊은 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 별들은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무슨 색을 띨까요?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 별을 띠겠죠.
푸른색 별. 다시 정리하면 중앙팽대부와 헤일로 같은 곳은 성간물질이 적고 늙은 별이 많고 표면 온도도 낮고 표면 온도 낮으니까 붉은 별로 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나선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은하 원반에 존재하는 나선팔은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고 젊은 별도 많고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푸른색 별을 띠는 별이 굉장히 많구나. 이거 나선팔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별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푸른색 별만 존재한다. 요게 아니라 붉은색 별도 존재하긴 하지만 푸른색 별이 주를 이루고 있구나. 비율이 푸른색 별이 굉장히 크구나. 푸른색 별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은하가 아까 선생님이 이 왼쪽 그림처럼 된 게 막대나선 은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은하가 막대나선 은하로만 이루어져 있나? 그러니까 중심부, 막대 모양 구조물, 나선팔로만 이루어져 있냐? 아니에요. 예전에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100인치 망원경으로 엄청 많은 은하들을 관측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일정한 특징에 따라 분류가 되더래요. 그게 바로 형태, 모습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 모습에 따라서 은하가 분류가 되더래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대,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은하가 모양,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구나. 그러면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은하들이 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은하가 나선팔을 가지고 있으면 나선은하. 은하가 나선팔을 가지고 있으면 나선은하. 나선팔이 없다. 그러면 타원은하라고 분류해요. 그러니까 나선팔의 유무로 타원은하와 나선은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선은하 중에서도 중앙부를 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있다. 요 중앙 부분을 지나는 막대 모양, 중앙 부분을 지나는 막대 모양, 중앙 부분을 지나는 막대 모양이 이렇게 있다.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막대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 중앙부를 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없다. 그러면 정상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딱히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모양이 아니다. 그냥 모양이 자기 맘대로 되어 있다. 지 맘대로 분류가 지 맘대로 막 분포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불규칙 은하라고 부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모양이 딱히 구분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다. 모양이 지 멋대로야.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규칙 은하. 모양이 있는 애들 중에서도 나선팔이 없어. 그거를 우리는 타원 은하. 모양이 있어. 근데 걔네들 중에서도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있다. 요거를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아예 없다. 그러면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타원 은하는 이렇게 2라고 써요. 엘립티컬의 앞자를 써서 2를 붙였어요. 이 타원 은하를 또 세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세분화를 시키느냐? 바로 이렇게 숫자 0에서 7을 붙여서 세분화를 시킵니다. 이 숫자는 타원에 찌그러진 정도로 세분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제로형하고 이 세븐형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찌그러졌나요? 정답은 이 세븐형입니다. 숫자 0이 붙으면 거의 1에 가깝고 숫자 이렇게 7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는 타원 은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둘 다 보니까 이렇게 S가 앞에 쓰여져 있죠. 이거는 스파이럴의 앞글자 S를 딴 거예요.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는 이렇게 B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SB, SB, SB
이렇게 SB로 쓰는데 여기서 B는 막대 발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다 보니까 소문자 알파벳 ABC가 이렇게 붙어 있죠. ABC 붙어 있고 여기도 ABC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네들이 나타내는 건 이거예요. 은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부의 크기가 어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A에서 C로 갈수록 중심부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ABC를 나타내는 건 은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부의 크기, 요 중심부의 크기가 어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건데 A에서 C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중심부의 크기, 여기 중심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막대나선 은하도 보면 중심부의 크기가 A에서 B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선팔이 감겨있는 정도도 한번 볼게요. 정상나선 은하도 그렇고 막대나선 은하도 그렇고 이렇게 A에서 C로 갈수록 나선팔이 굉장히 느슨하게 감겨 있어요. A형은 이렇게 나선팔이 감겨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풀려 있는 느낌? 막대나선 은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C로 갈수록 좀 느슨하게 좀 풀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은하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액의 크기가 어때? 중심액의 크기가 커, 작아? 그리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는 어때? 나선팔이 꽉 감겨 있니? 아니면 느슨하게 감겨 있니? 요거를 가지고 A, B, C를 구분하는데 C 쪽으로 갈수록 A에서 C 쪽으로 갈수록 중심부의 크기가 은하 크기에 비해서 중심부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고 그리고 나선팔이 느슨하게 약하게 감겨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게 렌즈형 은하인데 이 렌즈형 은하는 사실 나는 나선팔만 가지고 있으면 나선 은하가 되는데 근데 나선팔이 없어. 이런 거를 우리는 렌즈형 은하라고 하는데 이 렌즈형 은하는 지구과학 1에서 언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가 뭔지 나선 은하는 또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또 각각의 특징이 뭔지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은하의 특징들을 조금 한번 볼게요.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성간물질이 굉장히 적어요. 성간물질이 적단 얘기는 별이 될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적단 얘기겠죠? 이미 예전에 별들이 다 탄생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래서 성간물질도 이미 적고 걔네들은 이미 탄생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타원 은하는 이야기했죠? 우리 표현할 때 2로 표현을 하고 세분화하는 걸 숫자 0부터 7까지 이렇게 붙여서 세분화를 한다. 숫자 0이 붙으면 1에 가깝고 7로 갈수록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이구나.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부터 한번 볼게요. 불규칙 은하는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대요. 성간물질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별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많아 이런 얘기니까 별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많아 우리 젊은 별로 응애하고 태어날 수 있네 젊은 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젊은 별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성간물질 젊은 별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젊은 별도 있고 늙은 별도 있고 거의 반반 섞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특징을 보면 나선팔 같은 경우는 주로 성간물질이 많대. 성간물질이 많다는 얘기는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니까 젊은 별이 많아요. 하지만 중앙팽대부와 헤일로 같은 경우는 주로 늙은 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간물질이 없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는 별이 별로 없어요. 탄생한 별들은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로 늙은 별이 많습니다. 그럼 나선팔 부분에는 주로 젊은 별이 많으니까 푸른색 별을 띠는 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선 은하를 아까 전에 우리가
정상나선은하, 막대나선은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타원은하의 예시, 불규칙은하의 예시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지만 나선은하 중에서 정상나선은하의 종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다. 막대나선은하는 우리 은하가 속하고 있구나. 아,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은하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이미 선생님이 표에 잘 넣어놨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나선팔도 없어. 그냥 둥근 모양이네. 아, 얘는 타원은하구나. 근데 이 사진만 봤을 때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E0형인지 E7형인지 그 사이에 속하는 형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선팔도 없고 막대도 없고 모양이 뭐 불규칙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 타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타원은하네.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중앙팽대부가 있고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물도 있고 이렇게 나선팔이 뻗어져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요거는 나선은하 중에서도 막대나선은하에 속하는구나. 그럼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그림은 둥그런 모양도 아니고 중앙팽대부나 뭐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모양도 아니네요. 그냥 자기 멋대로 분포를 하고 있네. 이러면 우리는 불규칙 은하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이 허블이 분류한 은하는 단순하게 모양을 보고 분류한 거예요. 모양, 형태를 보고 분류한 거지. 야, 타원은하가 렌즈형 은하로 진화했어. 이 렌즈형 은하가 나선은하로 진화하고 이 나선은하가 불규칙 은하로 진화하는 거야. 요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허블이 분류한 은하는 단순하게 그냥 형태와 모습을 보고 분류한 거지 진화와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양 형태로만 분류한 거구나. 은하의 진화와는 관련이 없구나 하는 거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했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타원은하에서 나선은하, 불규칙 은하로 가는 거는 진화와는 아예 관련이 없고 그냥 단순히 형태와 모습으로만 분류를 한 거다. 근데 타원은하에서 정상나선은하, 불규칙 은하로 갈수록 성간물질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진다.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별들의 나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라고 한번 쓸게요. 나이, 연령은 굉장히 젊어진다. 어려진다.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는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별의 색지수는 작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원격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수업 시간이 좀 길긴 했어도 오늘 선생님이 원격 수업에 영상으로 올려주는 내용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아주 열심히 해오고 다음 시간에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두들 안녕!